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전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성태 앵커 지금 휴가 중이라서 이렇게 판넬로 대리 참석을 했는데요. 모처에서 열심히 지금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자, 오늘도 박성태 앵커 없이 저희 둘이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썰전 라이브 연일 계속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또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치열하게 4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한 패널에는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 뉴스 썰기 안경을 안 쓴 강지영 앵커 뭐 준비했습니까? 아마 안경을 쓴 강지영 앵커는 오늘 뉴스 썰기로 집과 청약 통장 얘기를 좀 청약 해보도록 통장. 하겠습니다. 뭐 부동산 대책, 뭐 정부의 부동산 얘기 이런 거 다루는 건가요? 어떤 대선 후보의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 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많이 대충 알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요. 네. 또 연끌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캠프의 수석 대변인이죠. 박찬대 의원과 대장동 개발 논란 이야기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썰전 라이브 금요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자, 오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또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 그동안 여러 번 저쪽에서 많이 봤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두 분을 뵈니까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선생님 같은 느낌이고 학생 같은 느낌이고. 박성태 앵커 밀어내고 그냥 계속 앉으세요. 앵커 바뀌니까 신선합니다. 예. 안 그래도 어제 모처에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뭐 계속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렇게 좀 견제성 멘트를. 마음에 없는 소리일 거예요. 마음에 없는 소리. 우리가 아마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이제 보면서 아마 막 뿔내고 있을 그래서,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앵커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해보셔서 아시죠? 그렇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국회의원보다 더 힘든 거 아닌가 네, 그럴 겁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그럼 바로 한번 첫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썰전 라이브 첫 주제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제기는 1% 지분의 막대한 수익을 거둔 화천대유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야당은 사업 시행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지사를, 여당은 회사에 관련된 야당 인사들을 들면서 그쪽이 준 특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전반에 파장을 몰고 온 이 화천대유가 이번엔 법조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전 대법관, 전 검찰총장, 전 특별검사, 쟁쟁한 직함에 내로라 하는 법관들이 화천대유로 다 모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자리에 모으기도 어려운 이분들 모두가 고문직을 거쳐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씨의 변호인으로 익숙한 이경재 변호사도 수년째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된 작은 규모의 회사에 어떻게 이런 고위급 법조인들이 모였을까 해서 봤더니 그 연결고리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오랜 기간 법조를 출입한 기자였고 실제로 자문을 맡게 된 법조인들은 김 씨와의 친분을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특혜 의혹의 키맨 중 한 사람 김만배 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태인데요. 의혹과 궁금증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 첫 번째 주제, 전관이 좋아하는 화천대유라고 좀 잡아봤는데요. 오늘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 화천대유 회사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쟁쟁한 전관들, 전관이라고 하죠. 고위급 법조인들이 많이 활동을 했다. 이런 느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늘 추가적으로 또 한 명이 나왔었죠. 이경재 변호사가 좀 나왔는데 일단 김종혁 센터장님한테 먼저 물어볼 텐데 기자를 해보셨으니까 보통 이렇게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이 정도 규모의 그 법조인들을 모으는 거 고문으로 이게 혹시 좀 이례적인가 아니면 일반적인가요? 이성대 앵커도 뭐 답을 알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는 법조 출입을 좀 안 안 했었어요? 해봐서 아, 그래요? 정치부만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거론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도 또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강천우 수원지검장, 이분들 중에서 한 분만이라도 여기 고문에 들어가 있어도 와, 그 회사 대단하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모든 분을 다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건 무슨 재벌 기업이라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내용상을 보면 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박영수 전 특검은 어쨌든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수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는 그걸 방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둘이서 사적으로 만나면 서로 얼굴 보기가 굉장히 껄끄러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제안을 받았는데, 야, 거기 그럼 다른 고문들은 누구야? 근데 거기 뭐 누구 있어요? 라고 얘기 들으면, 야,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이 거기 있을 수 있니?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전혀 어떻게 보면 견원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이 들어가 있고, 김수남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분이 있는 동안에 구속되고 뭐 탄핵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분들이 다 섞여 있다면, 물과 기름 같은 분들이 섞여 있고, 더구나 그 대법 그 관이었던 분이 또 여기 들어가 있고 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미스테리고 의혹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 일종의 전관예우인데요. 이게 이제 통상적인 시행 사업의 어떤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변호사들을 고문으로 모셨다면 아마도 이런 분들이 아니고 이런 개발 시행 사업의 전문 로펌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정말 잘 아는 절차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을 선임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맡기 전까지,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기 전까지. 근데 이런 분들을 굳이 고문으로 상당한 거액의 보수를 지불하면서 선임한 이유가 뭘까? 이건 어떻게 보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설립된 게 이 사업 때문이고, 대장동 사업 때문이고, 유일한 시행 실적이고, 그러나 이 시행 실적이 직면하게 될 어떤 법률적 위험에 대비해서 고위 전관 출신들을 일종의 보험용 내지는 방어막으로 이 전관예우를 한 거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과연 어떤 법률적인 리스크를 우려했길래 이런 분들을 한 분도 아니고 이렇게 무더기로 선임했을까? 그 대목이 궁금합니다. 일단 그 이성문 대표죠. 뭐 어느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이분들 고위 이른바 전관들이라는 고위급 출신의 법조인들을 섭외한 거는 전적으로 그 김만배 대주주와의 친분 관계 때문이다. 그 이 김 씨가 법조 기자를 되게 오래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렇죠. 발이 넓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순전히 개인적인 인연이지 지금 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이재명 지사나 성남시와 연결된 거 아니라고 일단 주장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런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 대장동 관련해서 송전탑, 전기 송전탑을 그 땅 밑으로 하는 작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지금 성남시와 뭐 성남의들에서 주민 간의 소송이 있어서 이 소송을 좀 무난하게 하려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이런 고위급 법조인들을 좀 영입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를 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물론 이제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라는 게 간단치는 않아요. 복잡한 소송이고 어려운 소송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소송의 경험이 있는 그렇죠.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데서 전문 펌을 찾았을 겁니다. 법률 서비스를 당연하죠. 위해서라면. 근데 이런 고위 전관들을 영입한 이유는 그런 법률 서비스의 조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로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이라고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비단 이제 송전탑 지중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화천대유가 직면하게 될, 혹은 이 사업 전체가 직면하게 될 장래의 어떤 법률적 위험에 대비해서 이 고위 정관들을 상당한 보수를 주고 모신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친분만으로 월 1,500, 2,000만 원씩 주면서 이런 분들을 예우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또 이분들은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권순일 대법관이 그랬잖아요.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잘 모른다. 아니 어떻게 무슨 투자를 했는지도 모르면서 월 1,500씩 보수를 받습니까? 저는 그것도 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그 변호사 등록도 안 하신 상태예요. 사퇴한 다음에. 그런데 이 이성문 대표가 했던 인터뷰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했던 인터뷰의 얘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성문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송전탑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법률 서비스를 받았고 4번이나 찾아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런 거 해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둘이 말이 안 맞아요.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임명될 때 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퇴임 이후에 이 대법관이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퇴임 이후에 예를 들면 무슨 저 로펌에 간다든가 기업에 간다든가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분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더구나 아시다시피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은 그 재판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 형님 정신병원 감금 사실 뭐 논란 등으로 인해서 대법원까지 재판이 올라갔을 때 5대5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고 그래서 결국은 7대5로 이재명 지사의 무죄가 판결 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대법관 정도 되는 분한테 지중화, 그러니까 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그분을 고문으로 모셨다? 이거는 사실은 법조 쪽에서 좀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게 무슨 말이 돼? 라고 당장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오늘 보니까 중앙지검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등록을 안 하고 네. 법률 자문을 했던 변호사법 위반 논란 여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보면 좀 약간 저도 보면서 조금 눈에 띄는 게 누구냐면요. 여기 저기 이번에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예. 지금 되게 전력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수원지검장을 하던 시절에 이미 이 관련된 수사를 했던 그렇죠. 분이잖아요. 네. 근데 또 이후에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과 한 배를 탄 느낌?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해 충돌이고 그 적절한 처신이라고 볼 수 없죠. 이분이 물론 이 화천대유의 그 법률 고문을 하면서 어떤 뭐 법률적인 자문과 조언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청의 검사장 출신이 그 논란이 있는 그 해당 사업의 시행 사업자와 고문 계약을 맺는다. 이거는 글쎄요, 뭐 저라면 그런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추후에라도 그게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법률 고문이나 이 자문을 맡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 거냐, 이 고문을 맡았던 기간 동안에 어떤 류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거냐, 이것도 향후에 수사 과정에서나 이 사건 실체 규명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아, 이해 충돌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해 충돌성이죠. 참고로 이 강찬우 전 지검장은 지난번에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올라왔었죠.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추천을 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대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박영수 전 특검이 이경재 변호사와 서로 섞일 수 없는 관계인데 같은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들어갔듯이 이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자기가 수사했던 팀들이 이 남욱 변호사를 구속시켰던 재판 그 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로 들어가 있는데 자기도 거기 들어간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분들이 적어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고 나름대로는 고민을 그럼 내가 어떤 처신을 할 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문제되든가 사회적인 어떤 비난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거 다 따져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화천대유라는 이 이상한 회사에서는 어떻게 된 게 서로 가장 변론지간이어야 될 분들이 다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이좋게 고문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건 도대체 이들을 다 엮어주는 고리가 뭐고 이들을 움직이기 위한 동인이 무엇이냐? 이건 정말 미스테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하신 김에 그 동인이나 그 이유가 혹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아직은 알 수 없는 뭐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혹시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그거는 뭐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거라고?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결국은 사건 뒤에는 돈이 있잖아요. 결국은 돈의 흐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또 그 돈의 흐름 위에 또 권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과 돈이 다 개입된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사건 정말 심각한 사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했던 미르와 K재단, K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미르재단과 K스포츠. 그게 쉽게 얘기하면 재벌들로부터 16개의 기업들로부터 700억 원 정도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청와대 수석을 통해서 돈을 받아냈다는 이유로 해서 그게 쟁점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까지 탄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지금 나온 액수만 해도 4천억이 넘어요. 거기다가 이 화천대유가 따로 그 토지를 불화받아서 개인적으로 여기다 분양 사업을 해서 한 2천억 정도 추가를 얻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거의 6천억이나 되는 돈이 지금 이 특별한 회사로 간 거예요. 그것도
재벌 기업도 아닌 그 피해자들이 누구냐? 결국은 땅을 판 사람들, 그리고 그 분양받은 그 수많은 그 성남 시민들이거나 어떤 입주해서 들어간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 전임 대통령은 700억 원 정도의 문제로 해서 탄핵까지 당하고 나라가 뒤집어졌었는데 도대체 이 사건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대로 뭐 당군일의 최대 비리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까지도 나오는 게. 그게 지금 핵심인 게 지금 어쨌든 간에 이 김씨 화천대유 선에서 전관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어떤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수천억 원대 사업을 했는지 지금 그 부분이 과연 이게 이쪽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 김씨나 이쪽이 이지사나 또는 성남시나 아니면 여권이나 이렇게 연결되냐 지금 결국 이게 핵심 아닌가요? 일단 이게 이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근데 이제 검찰의 이재명 지사 쪽에서 고발장을 낸 그 고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에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포함해서. 그래서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면 그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를 하려면 그게 허위사실이냐 여부를 먼저 따져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실제 파악을 어떤 수준에서든 검찰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이 좀 이상하다. 그 내역은 뭐냐면 그 대주주인 그 김모 씨가 470억 정도를 회사에서 대여해서 맞아요. 그게 이제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간 거죠. 근데 이 대여금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대주주가 배당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상여도 아니고 급여도 아니고 대여라는 이상한 형식을 통해서 470억이나 되는 거액을 가져갔다. 그 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어떤 용도로 그 돈이 나갔을까? 이런 대목도 저는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 그러나 아직 이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특정 사업자와 유착이 돼서 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그런 이익을 안겨주게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형태의 이익을 누렸다라는 거는 근거가 없어요.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어요. 확인된 게 없고 그리고 저는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로 봤을 때 대권까지 꿈꾸는 사람이 그랬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이 쭉 이렇게 그 언론에 쭉 보도되고 또 밝혀지는 사실들을 맞춰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계자들, 특히 이제 유동규 씨로 이제 지목이 되는데, 를 비롯한 또 성남시의 관계자들 일부는 이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또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배당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배임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만약 당시에 더 좋은 사업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 기회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화천대유나 민간 특정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건 업무상 배임 행위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지 저희가 뭐 그냥 막연하게 추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금 FIU가 477억이나 되는 돈이 왜 갑자기 그 화천대유의 오너한테 넘어가느냐. 그 대여의 형식으로 갔다는데. 근데 그분이 그동안에 배당을 많이 받았던 분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화천대유에서만 577억. 그리고 나머지 또 천하 동인에서도 1호는 본인, 2호는 부인, 3호는 누나. 뭐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배당금을 받았는데 도대체 왜 갑자기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갔을까? 그 자금의 흐름이 이상하다고 FIU가 그걸 경찰에다가 지금 이거 수사해봐야 된다라고 신고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계속 미적미적 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점도 보면 4월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그게 밝혀져야 돼요. 일단 조만간 지금 용산경찰서가 김만배 씨, 김 씨 지금 소환 요청 청구를 그렇죠. 했죠. 이제 조만간 이제 경찰서에 나타나거나 이제 카메라 앞에 나타나면 사실상 이 키맨은 지금 김 씨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화천대유의 실제 최대 주주기 때문에 일단 김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보면은 전관들도 있지만 여기에 그 전직, 뭐 현직 정치인들도 많이 연결돼 있고 지난주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다루긴 했었죠. 뭐 국민의힘 현직 의원이나 또 뭐 전 대표나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원희철 곽상도 이런 만약에 분들.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으면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쪽 인사들과 더 가까운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쪽 이재명 캠프나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에 더 연관된 뭔가 의혹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저는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뭐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고 그러나 이거를 진영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관점에서 보면 여당, 야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 시절이에요. 이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는. 그리고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 현직 의원은 아니었지만 5선을 지낸 그리고 그 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제1야당의 그런 중진이란 말이죠. 때문에 이거는 뭐 국민의힘 게이트니 혹은 이재명 게이트니 이렇게 어떤 진영 논리로 볼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의 이해관계로 봤을 때 어느 진영을 대리해서 뭐 법률적인 어떤 그 대리 행위를 했건 혹은 어느 진영에 속한 정치인이건을 막론하고 어쨌든 이 사업의 방어막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종횡무진 이 고문 형태로 끌어모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저 이재명 지사 측에서 국민의힘당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그건 경강부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 노림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 자기들 지지자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나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서 이 방향을 확 틀어버리려는 그런 정치적인 술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까 박원석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여야 무슨 진보 보수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게 부정과 부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분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이재명 캠프의 수석 대변인 박찬대 의원이 뭐 나중에 영끌 인터뷰 시간에 나오니까 그분은 좀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보긴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 전직을 썼든 이 김 씨가 수천억 원대의 그 뭐 배당금이나 어떤 그 회사 수익을 어떤 식으로 운용을 했든지 간에 그 부분은 이미 이후에 사후의 문제있지 이재명 지사나 성남시의 그 대장동 사업 이후의 문제라서 관여할 바도 아니고 알지도 못한다.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아라. 계속 지금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만약에 김 씨나 화천대유 쪽에서 뭔가 불법적인 행위가 나오더라도 성남이나 이재명 지사와는 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어쨌든 전혀...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을 전부 끊어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논리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성남의 뜰이라는 SPC에 50% 더하기 한 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었고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해서 만든 그런 개발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사인은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공무원의 배임이 있었건 혹은 본인이 직접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건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유동규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당시에 그런 배당 구조는 금융회사들하고 화천대유가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는 모른다. 근데 저는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남의 뜰에 50% 더하기 한 주를 가진 주주였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리고 주주 간의 협약을 통해서 이 배당 구조를 설계를 한 거예요. 당연히 그 주주 협약에 동의하고 사인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거는 은행들하고 화천대유 간의 문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는 얘기죠. 그리고 유동규 씨 인터뷰를 보면 이런 주장을 해요. 아니 언론에 보면 그 당시에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민간 사업자한테 너무 많은 돈이 갑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이 유동규 씨가 하는 얘기가 아니 그때 그랬으면 문서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문서를 갖고 와봐라. 그럼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직장 생활 해보지만 누가 그런 걸 문서로 가져갑니까? 직장 상사한테 아니 혹시 부장님 이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라고 들어가서 보고를 하지. 그러니까 지금 증언에 나오는 것 따르면 그 방으로 들어갔다가 고성이 터져 나오고 뭐 이랬고 실제로 그렇게 보고했던 사람이 결국은 다른 데로 밀려갔다 이렇게 얘기 드는데 유동규 씨가 얘기한 대로 서류가 있으면 가져와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반 직장 생활 해본 사람 누구든지 알아요. 그걸 서류를 가져가는 순간에 그러면 당신 내가 탄핵하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데. 뭐 제가 뭐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두 분의 의견에 이제 약간 이재명 지사 쪽 입장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약간 이쪽 부분에서 좀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오늘 또 그런 얘기는 나왔더라고요. 201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동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당시 성남시 의회에서 뭐 당시 새정치연합이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은 물론 그 당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이 사업 되겠냐. 그 시절만 해도 상당히 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거의 바닥을 찍을 때였잖아요. 이렇게 했다가는 투자금은커녕 뭐 사업 이익은커녕 투자금도 못 걷는다는 식의 어떤 그런 회의 속기록들이 지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이 지사 측에서 얘기하는 게 왜 최종적으로 5,500억 정도밖에 못했냐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 한 게 전무후무하다. 그 시절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물론 이제 성남시의회에서 그런 우려가 좀 제기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성남시의회에서 왜 이걸 100% 공영 개발로 안 하고 성남시가 직접 안 하고 이렇게 민간 사업자한테 합작 방식으로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당시에 성남시의 그 내부 문서를 보면 6.6%의 그렇죠. 그런 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사인까지 했어요. 거기. 지금보다 부동산 시세가 그 부동산 경기가 지금만 못할 때죠. 그러나 이걸 완전하게 이렇게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 게 온전히 이게 부동산 시세 때문이다. 부동산 시세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현 정부의 책임이 일정하기 전에 있는 거라고 보고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에 표방해왔던 가치, 그동안에 표방해왔던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거하고 너무 안 맞아요.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다 환수해서 그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는 어떤 이 약속과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 논리에 따르면 5,503억의 확정 이익만 우리는 확보하면 됐고 나머지는 누가 얼마를 해먹든 관심이 없다라는 거는 본인이 주장했던 거와는 전혀 그 배치되는 그런 논리고 만약 이재명 지사가 알고도 이렇게 했다면 배임이고 모르고 이렇게 했다면 무능이거나 저는 무책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변명은 저는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일단 뭐 그 부분 이따가 박찬대 수석 대변인한테 한번 좀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예. 붙이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 박 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명 지사 쪽에서 얘기하잖아요. 아, 리스크를 그쪽에서 안고 있었으니까 수익을 얼마를 가져갔든 그게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제 자체 리스크가 높아서 그쪽에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다는 말 자체가 틀리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맞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아파트 살 때도요. 다 자기가 리스크 지고 사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집 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집 하나 사서 집값이 막 올라가면 수익이 더 났다고 그래서 국민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그러면서 세금 폭탄을 때리고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면서 비난해왔던 그게 어느 정부죠? 지금 이 정부가 그래왔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책임을 미루고 그다음에 자기가 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 일반 그쪽 기업들에서 리스크 가지고 다 그 수익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라고 얘기하는 건 이율 배반이고 그걸 지켜보면 국민들이 우리한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유튜브에서도 좀 실시간 댓글이 있는데 간단하게 찬반 입장 하나씩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뭐 전관들이 모였던 화천대유에 대해서 마 땡땡님 뭐 기자 출신 대표만으로는 저렇게 못할 것 같다. 김땡땡님은 납득이 안 가는데 확실히 이상하긴 하다. 뭐 이런 좀 입장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A땡땡님은 국민의힘의 고발사주 의혹을 덮기 어려우니까 부동산으로 물타기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원래 화천대유가 하는 일이 법률 및 로비를 하는 회사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이슈화되고 또 수사가 진행되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오늘 조간신문에 좀 재밌는 만평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 잠깐 지금 올려 있죠. 자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겨레 신문 만평이었는데 이거 혹시 요새 한참 유행하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패러디라는 건데 혹시 두 분 다 보셨나요? 저는 거기 들어가서 넷플릭스 가서 저게 뭐지? 근데 신문 보니까 그게 1등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은 예. 알아요. 저도 어제 한 새벽 3시까지 7화까지 보다가 왔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렇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그 말할 때 동안은 움직일 수 있지만 끝났을 때 움직이면은 바로 총살을 당해서 오. 게임에서 탈락이 되는데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이 피었습니다 하니까 약간 떠는 모습으로 지금 이번에 지금 위기에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 눈에 띄는 게 지금 오른쪽에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후보는 과연 저게 총을 맞아서 넘어진 건지 피한 건지는 아직 표정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저게 총을 맞은 건지 피한 건지. 일단 내일 하나만 좀 더 짚고 갈게요. 내일 어쨌든 지금 민주당 핵심 지역인 광주와 전남북 경선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한 분씩만 결과를 좀 한번 예측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이슈가 본격적으로 쟁점화되기 이전하고 상황이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재명 지사의 어떤 본선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이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 전남을 포함한 경선에서는 그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선전할 수도 있다. 역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궁극적인 승부, 최종적인 승부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예. 그거는 이낙연 후보가 반사이기 이외에 본인의 어떤 경쟁력, 본인의 확장성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보인 게 없다. 그런 면에서 광주 전남 경선을 이기더라도 여전히 그 이낙연 캠프에는 숙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장동 사건은 여야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에겐 굉장히 호재거든요. 첫째로는 일단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관심이 일단 대장동 의혹으로 덮어버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검찰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세게 조사를 하면서 나오면 아 저거 대장동 의혹 덮으려고 저 사건 세게 하는 거야라고 그런 또 반발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엄청난 호재다라는 게 분명하고, 근데 이재명 지사에게는 지금 아까 뭐 박 총장 얘기하셨지만 호남 쪽에서 이게 분위기가 물론 근데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게 만약에 한 열흘 전쯤이나 2주 전쯤에 터졌으면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있을 건데 아직까지 추석이고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투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이재명 지사에게 굉장한 악재가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 오늘 쏟아진 말들 한번 강지영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 보시죠. 미련스러운 박근혜.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박근혜 씨를 두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기 없는 정책들을 미련스럽게 추진했던 대통령이란 평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포퓰리스트였다면 여론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이런 비인기 정책은 하지 않았을 거라며 이 때문에 탄핵을 당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정농단 때문이었죠. 인기 있는 정책만 했더라도 촛불 시민들의 심판이 없었을까요? 2위 보겠습니다. 장제원 사이 윤석열은 반려. 윤석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 아들 관련 논란으로 캠프 측에 사의를 표했지만 윤 후보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는 성인아들의 개인적 일탈 문제로 직을 내려놓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장 의원 아들의 계속된 범죄 행위는 국회의원 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등장한 건데요. 반성하지 않는 자신감이 권력에서 나온 거라면 그 권력은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위 보겠습니다. 이재명 아닌 내가 원조. 남양주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 이재명 경기도지사 편에 대해서 방송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계곡 하천 정비 사업이 마치 이 후보의 대표 업적인 것처럼 나온 예고편이 부당하다는 이유인데요. 두 지자체는 해당 사업을 두고 원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남양주는 우리가 먼저 시행했는데 이 후보가 가로챘다. 경기도는 남양주가 먼저 시작한 건 인정하지만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원래 시장을 할 때부터 이제 계곡 정비나 불법 시설 철거는 철저하게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고도지사 취임하고 8월에 이제 연인산을 갔다가 거기도 뭐 엄청난 이 시설물이 있는 걸 보고 그때부터 기획을 해서 저희는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있는데 남양주가 먼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 법원은 남양주시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의 썰들 3가지 만들었는데요. 자, 먼저 김 센터장님 먼저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십니까? 저는 이제 원조 논쟁을 택했는데요. 사실 이 조광한 시장이 그 이재명 시장과 아주 갈등이 심해요. 갈등이 심해서 그 갈등의 시작이 이 남양주가 먼저 시작했다는 이 계곡 정비 사업인데 그 남양주 쪽에서는 계속 우리가 먼저 시작했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상도 우리가 받았다. 그걸로 인해서 잘했다고.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계속 자기네가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소송전까지 막 실제로는 경기도하고 이 남양주시하고 서로 이제 소송전까지 막 펼쳐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좀 안 됐죠. 뭐 서로 이게 좋은 정책이니까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대로 뭐 정책에 저작권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맞는데 하지만 실제로 먼저 시작한 것이 조광한 시장이라면 조광한 시장의 공로도 좀 인정을 해주면서 서로 좋게 갔으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원석 의원님 어떠세요? 저는 뭐 이 장제원 사이 반려 이걸 택했는데요. 그 윤석열 그 후보가 아직은 좀 정치인이 덜 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장제원 의원이 직을 내려놓는다는 게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캠프 상황실장직을 내려놓는 건데 지금 이 장제원 아들 사건이 두 번째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누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 그 감정이 안 좋은데 국민 감정을 고려한다면 어쨌든 표면적인 상황실장직은 내려놓더라도 또 본인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게 뭐 아들의 일탈을 가지고 아버지가 직을 내려올 필요가 없다라는 건 일종의 이제 연좌제는 안 된다. 근데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사법적 판단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 여전히 조금은 아직은 정치인이 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야, 역시 의리의 사나이야 뭐 이런 요즘 그런 걸 의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뭐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뭐 국민의힘 얘기 한번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요 보시겠습니다. 자, 남은 두 자리를 잡아라. 지금 국민의힘 4강전 펼쳐지고 있죠. 네 자리에 누가 들어갈지 사실상 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 지금 8명이고 어제 TV토론 두 번째로 열었어요. 참고로 저희 시간에 열어서 저희는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경쟁자가 돼가지고 자, 양강 두 후보를 향한 추격자들의 공세. 여기서 양강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인정하고 있죠. 자, 추격자들의 공세가 거센데 그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는 아니 그 백king 것이 아니고 5점이라는 전부 가점까지도 예. 실제 청년 그 제대자들을 상대로 예. 우리 정책 그룹에 계신 분들이 전부 일일이 수십 명을 인터뷰해서 얻은 결과거든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한테 인터뷰 결과를 좀 주십시오. 아니 진짜요. 알겠습니다. 어느 후보분들도 제가 낸 공약 갖다 쓰시고 싶은 걸 얼마든지 쓰십시오. 여기에는 뭐 특허권이 없으니까. 아니 저는 우리 뭐 별로 저- 갖다 쓰고 싶은 예, 생각이 자, 우리 없는데요. 원어원이 근데 제가 또 살펴보니까 조국과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또 있었어요? 예.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보안 수사만 하게 하자. 근데 이게 조국의 검수완박이랑 똑같아요. 잘못됐어요. 그거 내 7대 공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국민들이 보고 하태경 알고 후보님.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보고 지금 네, 뭐 말씀드렸듯이 저희 썰전 라이브 시간에 저렇게 재밌게 했더라고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먼저 박원석 의원님한테 물어볼 텐데 네. 지금 사실상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거죠. 4명을 뽑는데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는 들어갈 것이다. 순위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국 나머지 두 자리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10월 8일 날 4명 컷오프 중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예측 좀 한번 해주실래요? 아니 일단 유승민 후보까지는 여론조사상 안정권으로 보여요. 나머지 한 자리가 과연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애초에는 경선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최재형 후보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뭐 오늘도 전 국회의장께서 지지를 철회하고 최근에 너무 좌충우돌 하는 데다가 보기와는 다르게 그 진짜 뼛속까지 우파 보수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확장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감사원장이나 공직자 출신답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따라서 저는 최재형 원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한 자리가 누가 되겠느냐 현재로 보면은 여론조사 추이나 또 경선 전체 판도로 봤을 때 저는 원희룡 지사가 들어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원희룡 지사. 자, 우리 센터장, 김 센터장님은 아, 제 입장이 참 곤란한데. 조금, 예.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최재형 원장이 처음에는 본인의 어떤 색깔이 뭔지에 대해서 이게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박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또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오늘인가 뭐 제가 여론조사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죠.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하면 안 되니까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원희룡, 하태경, 최재형 이 세 분 중에서 누가 될 것이냐 뭐 그런데 저는 뭐 아마 최재형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뭐 들어가고 아, 예, 그렇죠. 맞먹지한 자리에 결국엔 최재형 전 감사위원장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거네요. 자, 뭐 앞으로 한 2주 있다가 이걸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중위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중위권 후보들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전략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태경 후보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홍준표 후보를 상대로 계속 조국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국 이슈가 어떻게 보면 20대나 이런 쪽에서 좀 나누면 그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지금 공약 베끼기 이재명 지사는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했지만 유승민 후보는 공약에는 저작권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전략 잡는 게 어떻게 뭐 좋아 보인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목표가 분명한 거죠. 그동안에 하태경 의원이 2030 지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민감한 어떤 공정 이슈 이런 걸 제기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기반을 쌓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홍준표 후보가 20대 같은 경우에 모든 지역과 또 모든 연령대를 막론해서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어요. 다른 그렇죠. 후보들과 비교를 해서 약간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표를 못 받으면 사실은 하태경 의원이 4강 안에 안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없는데 그래서 20대들이 예민해하는 그런 조국 이슈를 가지고 끊임없이 또 홍준표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전략을 4강 안착 전략으로 삼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당연히 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홍준표 후보하고는 서로 나눠 먹을 표가 별로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윤석열 얼마 전까지 1위를 달렸던 이 후보로부터 표를 뺏어와야 된다는 그런 목적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나름대로 뭐 그 전략적인 그런 어떤 토론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하태경 후보가 3번째 토론에서 이 조국 수홍 이 부분을 어디까지 얘기할지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2번까지는 이제 상당히 먹혔잖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그 얘기를 끄집어냈을 때 야 저게 뭐지라는 화제가 됐죠. 예. 화제가 되고 충격이 됐고 2번째까지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지난번 토론 보니까 어쨌든 사과하신 건 잘 됐고요. 왜 그 다음날 바로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의 뜻에 따라 그렇다면 나도 바꾸겠다라고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 2번째까지는 끌고 왔는데 만약에 3번째 토론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때는 아마 하태경 후보한테 좀 역풍 같은 게 불지 않을까. 야, 뭐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계속 물고 늘어지니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3번째 하태경 후보는 어떻게 나올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뭐 어쨌든 지금 두 분 다 하태경 후보는 하 후보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그 뽑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건 뭐 주관적이기 때문에 지금 뽑은 게 최재형 후보였었잖아요. 네네. 분명히 4강 안에 들어갈 거다. 근데 지금 뭐 언론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 게 캠프를 해체하고 최재형 다음을 찾겠다고 가는 게 약간 보수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 뭐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게 오히려 윤석열 후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당내에서 상당히 그 극강의 보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황교안 후보랑 싸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분명히 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지지도 추이를 보면은 황교안 후보가 전체적으로 좀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뭐 전략이겠죠, 그게. 그 후보들마다의 전략인데 최재형 원장님 같은 경우는 좀 뭐 보수 쪽에 그 이전에는 좀 저분은 뭐 색깔이 뭐일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확실한 보수 스탠스를 잡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쁜 본인 표라는 입장에서만 보면 꼭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들고. 문제는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 당연히 보수적인 입장 가져가는 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어제도 그랬지만 일주일 전에는 가덕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일주일 만에 안 된다. 또 뭐 낙태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낙태를 반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모순된 부분들이 나온다는 측면이죠.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보수적인 입장을 강하게 비추는 게 아니고 약간 시대착오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건 대안도 없이 보수적인 정치인 누구도 그런 주장까지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뜬금없이 캠프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뭐 어떤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재벌 2, 3세들한테는 어필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는 대다수 국민은 뜬금없어하고 그리고 설득력을 못 갖고 있고 낙태죄도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전직 이 고위 법관 출신께서 법원장 출신께서 이걸 가지고 낙태 반대를 한다. 뭐 종교적 신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선거에 후보로 나와서 캠페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이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몸담았던 그런 사법부의 결정과도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이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오락가락한다는 겁니다. 지금 가덕도 저는 물론 가덕도 이 신공항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보수 정당의 경선 레이스에서 보면 이거는
부산 경남 지역의 영민을 건드리는 문제예요. 근데 일주일 전엔 찬성했어요. 일주일 뒤에 반대하고 오늘 그 반사 작용으로 정의화 의장, 김미화 의원 지지를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직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이런 데서 여실히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게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 그 득표를 할 거다라고 보기에 너무 오락가락하고 오히려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 좀 터무니없지만 4.15 부정선거 싱글 이슈를 가지고 계속 그거를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나름 일관성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재형 원장이 황교안 후보하고 경쟁을 할 땐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전략적인 판단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그런 주장에 동의한다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단지 어떤 전략적으로 볼 때는 그런 식의 전략을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캠프에 계셔가지고 이제 다른 얘기를 못 하시는군요. 뭐 어쨌든 캠프에 있었죠. 2주 남았어요. 2주 남았으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예측 분명히 저희 이제 정산합니다. 다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어느 분의 그 전망, 정치적인 전망이 더 맞는지 한번 분명히 그에 대한 그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자, 책임까지 지라고 그래. 발언을 좀 더 하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저희들이 좀 뭐 페이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아무튼 두 분 나오셔가지고 오늘 금요일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발표된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약 한 달 뒤에 소비자 물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전기료도 8년 만에 인상된다고 하고 이렇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뭔지 또 궁극적으로 왜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 건지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연결해서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사상 최고치라고 나왔습니다. 앞서 소개했지만 이게 한 달 뒤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럼 네. 소비자 물가도 역대 최고치로 오를 수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생산자 가격에 그 유통 마진이 더해져서 이제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인상됐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소비자 물가가 인상될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 10개월 동안 연속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전월 대비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9월이기 때문에 올해 내내 전달보다 계속 상승하는 그러한 그 사상 최고의 인상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10개월 연속해서 네. 오르게 된 거예요? 네네. 그 특히 이제 품목별로 보면요. 그 가게에서 사용하는 소비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가가 다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게 특히 가게에 이제 큰 걱정을 끼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산품 또 서비스 요금들도 각각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 초에 계란 가격의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이 주부들 마음속에 와닿았죠. 다가왔는데요. 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시금치, 배추 등의 야채라든가 또 고기라든가 이런 거의 가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각 가게에서는 집밥을 뭐 심지어는 하루에 2끼, 3끼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야채라든가 고기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주부들이 이제 밥상 차리기가 겁날 정도로 그렇게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잠깐 봤는데 시금치는 80% 정도 올랐던데 자, 어쨌든 발표한 지수가 8월 기준인 거고 이제 어제 한국전력이 8년 만에 전기료 인상하고 다음 달엔 우유값도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네요. 네네. 그
8년 만에 그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건 정말 오랜만에 전기요금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 4인 가구 주택의 한 달 평균 사용량이 350kW 정도인데 이제 전기요금이 월 뭐 1,050원 정도 오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부님들은 이 전기료 사용이 엄청나게 누진이 적용이 돼가지고 조금만 방심을 하더라도 1,050원이 아니라 엄청난 액수로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게 그동안 이 연료비가 인상되면 그거를 전기세에 반영하겠다. 그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8년 동안 정부가 이 전기요금을 동결시켜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전이 그 한 4조 원의 적자를 기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인상의 요인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8년 만에 인상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제 더욱더 걱정되는 것은 이 전기세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요금들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동결시켜 놨는데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주부들의 걱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유 말씀을 좀 드리면 우유도 3년 만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원유 가격의 인상이 우유 가격의 인상으로 연결이 됐는데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 빵이라든가 뭐 치즈라든가 그런 유제품들 또 우리 식생활이 굉장히 소고화돼서 이 밥상 물가에 있어서 우유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래저래 주부님들의 걱정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기료와 우유값 인상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네네.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2019년과 2020년도에는 0.4에서 0.5%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2.1%포인트 상승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갑자기 확 네네. 뛰니까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또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그 소비자들 그 생각에는 2% 올린 거가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는데 왜 이렇게 시장에 가면 가격들이 올랐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소비자 물가 이 상승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그 중고등학교 교육비가 무상으로 정부에서 지원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밥상 물가에 비하면 굉장히 퍼센트가 낮다.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밥상 물가에 관련된 걸 따로 뽑아가지고 생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2019년에 0.4%였고 2020년에 0.5%였는데 이게 2021년에 2.1포인트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비율로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월 동안 월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오른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주부님들이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시장에 나가서 느껴지는 가격의 인상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충격적으로 어떻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라고 느낌이 오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돈을 푸는 기조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안정될 것으로 봤던 상승폭이 현재로 봤을 땐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좀 미국의 네. 경우에는 양적 완화 정책 규모를 좀 축소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물가 그런데 잡기 이제- 위해서 어떤 조치가 그럼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이 물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재난지원금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중에 또 향후에 많은 그 돈이 풀릴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요 시중에 그 과잉 유동성을 좀 줄이는 뭐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를 하나의 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그것도 뭐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게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고통이고요. 또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자가 올라가는 것도 또한 고통이다. 이렇게 볼 그러니까요.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문제가 해결되고 물가가 내려갈 것이냐. 이 금리를 시중에 이제 뭐 줄인다 하더라도 그 경제라는 것은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재난지원금을 줘가지고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걸 마구 소비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주부님들의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푸는 것이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부들의 마음,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도 굉장히 걱정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소비 진작으로 해서 돈을 풀었다 하더라도 그게 소비로 가기는 네.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심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 부부장은 남측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에게도 백신 접종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은 자유선택에 따라 시행되며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경찰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속여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위장 수사가 허용됩니다. 단 위장 수사를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범죄를 유도하는 함정 수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곤 해.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도도해 보여. 어떤 말도 붙일 자신이 없어. 네, 즐거운 금요일 추석 연휴 덕분에 한 주가 좀 빨리 갔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빨리 썰어 보겠습니다. 강기영 앵커. 오늘은 창작 동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사 유의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시죠. 나는 집이 없는 민달팽이 나의 집을 찾아 떠나왔지. 이곳저곳을 둘러다 보며 살 곳을 찾아보다가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되어 밤하늘 바라보다가. 네, 오늘의 키워드는 집이 없어서입니다. 강지영 앵커 얘기인가요? 제 얘기도 되죠. 어쨌든 집 없는 사람이나 상황을 비유할 때 민달팽이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노래도 있나 찾아보니까 저렇게 또 동요가 있더라고요. 가사 너무 슬프지 않나요? 네, 민달팽이도 무주택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어쨌든 뭐 왠지 알겠어요. 이런 주제 가지고 온 이유. 오늘 뭐 하루 종일 화제가 됐었죠. 네. 윤석열 후보의 그 이른바 그 주택 청약 통장 논란. 어떻게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우선 이렇게 집중 포화를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시죠. 군에 의무 복무를 다녀온 우리 병사들한테 이 주택 청약에 가점을 주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 공약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네, 보신 게 어제 오후에 있었던 제2차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 장면인데요. 군 복무자 청약 가점 공약을 두고 표절이다 아니다. 이게 유 후보와 공방을 벌이던 도중에 나온 윤 후보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집이 없어서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다라는 발언을 한 셈이죠. 그러게요. 좀 쉽게 납득이 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게요. 이게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어떤 논리인가요? 아마 저 발언을 보신 시청자분들이라면 특히나 요즘 내 집 마련이 좀 요원해진 시점이라서 저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택 청약 통장이 생소한 개념도 아니고 또 근래 들어 생긴 제도도 아닙니다. 주택 청약 제도가 1977년에 처음 생겼고 현재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과거에는 다른 이름이었지만 명호가 분명히 존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생소한 개념도 아닌데 왜 이걸 모를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자, 그러니까 주택 청약 제도는 1977년도에 처음 생겨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제도인 거고. 네. 자, 그 주택 청약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 청약 통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집이 없어서
주택 청약 통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황당한 느낌이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네. 지금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주택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약 2,55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명 중에 1명꼴인데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 속하겠네요. 네. 그래서 잘 모르는 거 아닌가? 혹시 해명 같은 게 나왔습니까? 바로 나왔습니다. 자, 윤 캠프 측에서 우선 주택 청약에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는데, 자, 우선 이게 오늘 오전 10시 32분에 나온 해명글입니다. 보시면 30대 중반의 직업을 가졌고 또 결혼도 50세가 넘어서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뭐 이사를 다녀야 해서 청약통장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런 취지의 말이었다라는 해명글을 올려놨습니다. 1차 해명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뭐 추후에 해명이 또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보면은 그래요. 보니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보면은 청약통장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사를 다녀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은데요. 네, 그래서 캠프에서도 의식을 했든지 16분 후에 급하게 수정되어서 2차 해명글이 나왔습니다. 좀 비교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처리된 게 좀 달라진 부분인데 관심을 갖지 않다가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바뀌었고요. 또 앞에 봤던 거는 이사를 다녀야 해서 혜택을 받기도 어려웠다. 근데 이제는 이사를 다녀야 했던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차 해명과 2차 해명이 한 16분 차이 정도 되네요. 오전 10시 32분에 48분.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지금 논란이 생겼던 거잖아요, 지금. 주택 청약 통장을 집이 없어서 안 만들었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해명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해명을 내놨는데 이사를 많이 다녀서 통장이 필요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택 청약 통장하고 이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도 지금 개념이 약간 헷갈렸다. 그러니까 2차 해명을 내놨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계속 해명을 할수록 좀 꼬이는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뭐 말 나온 김에 강지영 앵커도 아까 무주택자라고. 네. 혹시 통장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입사하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이런 게 또 있대요. 새내기 직장인 재테크 가이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걸 보시면 모두 이제 청약 통장부터 가입하는 경우가 요즘은 다반사잖아요. 앵커께서도 가입을 하셨죠? 예, 저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만점이 안 됐어요. 이게 15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만점 17점을 받게 되는데 아직 전 만점이 아닙니다.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을 들기 마련이라서 청약 통장은 또 아시다시피 미리 가입할수록 점수가 쌓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장 들어가자마자 가입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 통장이라는 건 이제 기본 필수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갖고 오래 있을수록 돈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청약 통장은 단순히 통장이 아니라 돈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걸 방증하는 게 아무래도 청약 통장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아이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주택 청약 통장 불법 거래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엔 노숙자 이름으로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런 불법 거래를 검찰에서 수사하기 때문에 전직 검찰총장이 이런 걸 몰랐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보시면 아예 이 발언 자체가 가산점을 두고서 이런 토론이 벌어지다 나온 발언이잖아요. 근데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청약 통장 점수 1점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라서 군복무자 청약 가점 공약을 내놓고서는 집이 없어서 주택 청약 통장이 없다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논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권성주 유승민 캠프 대변인이 주택 청약 통장 목적도 모르는 후보가 가점 공약을 만들었다니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다 이렇게 대변인 말을 했고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죠. 기상천외하다 국민들 헛웃음 나오게 하십니다라는 말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오늘 또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비유를 했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질문에 쌀이 떨어져서 고기 먹고 다닌다 이런 대답을 한 꼴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윤 후보가 사실은 한 예능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 세대는 회사 10년 정도 다니면 아파트를 장만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새는 웬만한 직장 생활에서는 직장 근처에 집 구하기 힘들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언해놓고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놓은
무주택자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고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것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직장 생활 10년 넘게 했던 저 세대에 포함될 텐데 그 친구들 아파트 장만할 때 본인은 일단 이사를 많이 다녀서 뭐 아는 걸로.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그동안 말실수 논란이 좀 여러 번 나왔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단순히 말실수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윤석열 캠프 측에서 빨리 좀 더 수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뉴스 썰기. 안경을 쓰셨네요. 네. 자, 안경 쓴 강지영 앵커의 뉴스 썰기 다음 주에도 찾아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이상입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핵심은 정치 권력이 개입했느냐, 또 특혜를 줬느냐 여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캠프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좀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뭐 특검을 내면서 주장하는 게 이 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 화천대유라는 그 수천억 대의 이익을 받은 화천대유라는 이 회사에 특혜를 줬다라는 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자, 특혜를 준 건가요? 특혜를 주지 않았죠. 예. 예, 결과적으로 많은 배당 수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여기 숫자를 보게 되면 지금 성남시 입장에서는 5,500억 상당의 사실은 공이익을 환수했어요. 뭐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가 표현하기는 당군 이후에 최대의 공약 환수다, 공이익 환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화천대유를 둘러싸 가지고 있는 우리 민간들이 받은 4천억의 배당에 대해서는 또 이거 엄청난 특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5,500억의 환수도 대단하게 놀라운 숫자지만 배당도 4천억이 넘었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특혜가 있는 것 아닌가. 당연히 난 의문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민간에 이만한 이익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은 뭐냐면 100% 이것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성남시가 다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근데 2015년 당시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토지 매입비만 해도 1조 이상의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했을 때 성남시가 단독으로 이것을 개발을 완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을 비롯한 만약에 그분들이 이거를 민간 개발로 허용하라고 얘기를 해서 민간이 독식할 뻔했던 이 모든 민간 이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이 개입을 해가지고 5,500억 상당을 가져가게 된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로서는 민간 개발에 허용할 수도 없었고 또 공동 개발 형태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정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계속 캠프 쪽에서 주장하는 게 이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LH가 손을 떼면서 맡게 된 거고 또 이제 민간이 들어가려고 하는 여러 로비나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막아내고 공영, 민관 그 합동 개발로 했고 또 단군일의 최대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총 수익을 5,500 정도를 환수해서 시민들을 위해 썼다. 이게 이제 캠프의 주장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반대측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거고 지금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도 애초에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었다. 물론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을 때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개발해서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수익이 남는 사업인데 그 대장동이라는 또 좋은 땅이라서 땅짓거 염치기 사업이었던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더 수익을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5,500억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5,500억은 결과적으로 가져온 공익 환수가 아니고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는 공익 환수, 우선적으로 환수된 내용이라고 보고요. 임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한 오해입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난 이후에 사실 부동산, 특히 5년, 10년, 15년 걸리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익을 본 사례가 없고요. 성남시와 같은 작은 기초자치단체가 이것을 용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이 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례가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최경환 그 당시 경제부총리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 그래서 이 부동산 침체 경기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고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동산 그 이후에 뭐 급격한 가격 상승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뭐 무조건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건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 비판하는 측에서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최종적으로 한 5,500 정도를 환수해서 시민한테 돌려줬을 때 그 쓰임새를 보면 뭐 제1공업단지 공원화 사업도 있지만 대장동 지구에 뭐 터널을 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문가라는 뭐 아니면 반대 측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건 어차피 사업을 개발하는 쪽에서 부담을 하는 거다. 굳이 뺏어서 우리가 이거를 공익을 위해 썼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 해주는 거다. 그런 것들을 빼면은 5,500억도 좀 줄어든다라고 뭐 이렇게 주장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좀 사실과 다르고요. 그 일반적인 기부 체납 등을 통해 가지고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 앵커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신흥동 지역에 있는 구 원도심에 그 공원을 만드는데 한 2,760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것은 분명하게 대장동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원도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결합 방식, 그것도 상당히 좀 획기적인 기획이라고 보고요. 터널을 뚫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임대주택 부지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기반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다. 특히 터널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요구되지 않았던 사업이거든요. 공모 지침서에서는 터널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걸 요구하지 않았고요.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추가적으로 920억 상당을 더 요구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다른 분들의 비판은 5,500억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공공이익을 환수한 부분에 대한 사실 물타기다,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좀 반대 측 입장에서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결국 핵심은 뭐 저희가 아까도 전관이 모이는 화천대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화천대유라는 이 회사가 뭔가 이게 최고위급 전직 법률가들을 모여놓고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모 씨가 뭔가 좀 약간 투명하지 않은 행동들이 보인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우리가 알만한 일반인들이 알만한 그런 시행사들이 아니라 이런 급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급하게 만들어진 이런 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했다.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비판하는 게 뭔가 이 특혜 의혹이 나오는 거고 졸속으로 좀 선정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졸속으로 선정됐다는 거는 뭐 하루 만에 선정했다. 예, 주로 이제 그 이거 부분인데. 비율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또 황당한 지적은 뭐냐면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어떻게 577억의 배당을 받고 그렇죠, 예. 또 3억 5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4천억의 배당을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지 않는 일반인들의 시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화천대유를 포함해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공모 절차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정해져 있는 공모 지침서에 따라서 손익구조가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잔여 이익을 받고 있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 늘어나게 된 것은 그것은 그 이후에 부동산의 급등으로 따라서 사실은 부동산 가격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예상하지 못한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관을 사용했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손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김모 씨라고 하는 대주주가 경제 전문지의 법조 팀장으로 근무하셔서 법조인들과 많은 인맥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폭넓게 사람들을 자문으로 또 계약으로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분들이 수익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리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일단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뭐
지금 핵심 의혹으로 지목된 언론에서 유동규 씨가 있어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던 거죠. 지금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캠프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고 경기관광공사 이후로는 뭐 끊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과거 인터뷰에서는 일을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캠프 대변인이시니까 한번 좀 확실하게 일단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유동규 전 사장은 제가 본 적도 없고요. 캠프에서요? 캠프에서뿐 아니라 뭐 평소에도 못 봤죠. 그러니까 저분이 실질적으로 뭐 설계 구조, 그다음에 사업 구조를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공모 지침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이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3개 콘소시엄이 들어왔고 우선 협상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가 가져갈 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확정을 짓고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금융 콘소시엄이거든요. 이것이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부채를 차입해 가지고 사업을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이러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금 조달에 얼마나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인데 하나은행 콘소시엄을 보게 되면 국민은행, 기업은행, 그다음에 하나금융 최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과 우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정인이 이 사업 구조를 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본인이 오늘 또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게 되면 본인은 기획본부장이었다. 실제로 사업은 사업개발본부장이 진행하는 부분이고 캠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캠프에는 전혀 활동을 안 했다라는 거는 좀 확인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일단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뭐 김모 씨도 그렇고 뭐 다행이지 캠프 측에서도 그 허위사실 역시 명예훼손을 고발했기 때문에 뭐 수사를 좀 진행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후보 지사님이 말씀한 게 1원이라도 받았으면은 뭐 후보직을 사퇴하고 공직 사퇴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뭐 당연히 그만큼 자신 있다. 자신감이 있으신 거죠. 표현인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뭐 자신감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 너무 또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 게 추후에 뭔가 변수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뭐라고 할까요?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요. 지금 성남시장 2번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3년 이상 진행하면서 뭐 개인 비리라든가 아니면 무슨 특혜 이런 거랑 관련해서 사실은 뭐 단 한 번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이번에 본격적인 건 처음이거든요. 본인의 사실 확장력도 항상 청렴, 그다음에 실적, 그리고 신뢰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캠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어제였죠. 그 이른바 수박 발언. 이게 지금 대장동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뭐 파생된 부분인데 어쨌든 어떤 식의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건지는 이제 좀 얘기가 됐지만 너무 좀 센 표현을 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표현을 한 거 아니냐. 센 표현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수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겉색깔과 속색깔이 다르다는 사실 일반적인 용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적을 했냐면 2015년 당시 또는 2010년 당시에 국힘 관계자들이 이거 절대 공영개발로 하면 안 된다. LH는 사업을 포기해라. 민간 영역에서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민간 영역의 몫이지 왜 공공이 참여하느냐. 그래서 민간 이익에 손익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라고 일관된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년, 10년이 경과한 지금 2021년 시점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민간이 이만큼의 이익을 얻고 있느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 이것은 철학과 가치,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해가지고 생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박 같다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일부 우리 당 캠프에서 이 부분이 혹시 호남 비하를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일베 용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베에 있는 분들도 이게 일베 용어는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호남 비하하고 연결될 전혀 관련성은 없다. 오히려 이 부분 가지고 너무 셀프 디스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호남, 광주 전남북 경선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대체적인 분석은 이 대장동 이슈가 분명히 뭐 플러스는 아니다라는 지금 분석은 맞는 것 같아요. 뭐 동일하시나요? 플러스는 안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이 대장동 의혹을 캐면 캘수록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하고는 무관하고 오히려 국힘의 관계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유철 전 대표라든가 우리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있는 우리 광주 호남 분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뭐 내일 뭐 결과를 좀 봐야 보면 뭐 또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벌써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요. 금방 가죠, 시간이. 자, 박찬대 이재명 캠프 수석 대변인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갈 거예요. 보고 싶